공공조달관리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1차가 3과목이에요. 그거 보면 책 펴보세요. 책 보시면 그 보니까 가이드 이래가지고 출제 기준 필기 이래 한 장 넘어가시고 시험 안내 있죠, 그죠? 시험 안내 보면 그 과목 및 시험 방법 이래가지고 3과목이 나와 있다, 그죠? 그 첫 과목이 뭐냐면 공공조달과 법 이해 이래 돼 있죠? 법 이해. 이거는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공공조달에 관련된 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요 과목이 1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문제? 30문제가 출제가 된다. 30문제. 그 다음에 2과목이 뭐냐 하면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2과목이. 공공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수립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요것이 2과목인데 요거는 출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0문제, 20문제.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이 뭐냐면 공공계약관리입니다. 공공계약관리. 공공계약을 맺고 난 뒤에 그걸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30문제. 요 3과목, 1차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객관식인데, 사지선다. 지문 4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 시험이니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1회다, 그죠? 공공조달관리사 지금 1회거든, 1회. 무슨 시험이든 1회 시험은 아주 쉬워.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놓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요 1회예요. 1회는 한 번도 시험을 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없거든.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회 시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1회부터 한 7회까지는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공공조달관리사도 1회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아마 쉽게 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고 한 해 만에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럴 때는 1회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장래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자격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조달청에서 시험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 과목에 따라서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출제 범위도 조달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올해 이제 1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고 과목을 또 정하고 교재도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출제 범위도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공고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달청에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일하면 제일 좋지.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면 조달 업무를 좀 더 경제적으로 관리하게 취지해요. 경제적이란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효율적으로 어려도 관계없겠다, 그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 그러니까 이거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조달 업무를 하면 이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겠다, 그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을 거예요. 수요자는 당연 뭐가 될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수요자가 됩니다. 공급자는 누구냐 하면 일반 기업체가 되겠다. 예? 기업체가 공급자가 될 거예요.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조달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뭐 입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자격증 제도를 둠으로써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장차 이제 앞으로 전개될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마 수요자 측에서, 수요자 측이 이제 국가 측이니까, 국가 측에서 조달관리사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 조달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구비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 영역하고 충돌을 할 위험성이 있거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정사 업무인데, 행정사들이 지금 조달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조달관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또 기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만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업무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진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야금야금,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시험 치고, 자격증도, 중개사도 옛날에 그랬거든. 중개사도 처음에 한 1회부터 5회까지는 그 옛날에는 복덕방 이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막 자격증 없이 하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다가 중개사를 84년도, 85년도에 이제 1회 시험을 쳐가지고 처음에는 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자에 한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회 때 미리미리 따놓으면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국가에서 이걸 자격증을 만들 때는 민간 자격증이 아니잖아. 국가에서 자격증을 만들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기업체에 있는 직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입찰 서류를 보면 뭐가 들어가냐 하면 재직증명서가 들어가요. 내가 그 기업체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다. 이런 자격 서류가 들어간다고. 그 말은 그 기업체 직원들만 지금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서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제도를 만약에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기업체에서 이 직원을 어떻게 한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에 관련된 공공조달을 하는 그 공급업자, 기업체, 이 기업체가 지금 한 60만 개 정도 됩니다. 60만 개.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60만 개의 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 예상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30조 가까이 될 거예요. 1년에 조달하는 그 수요하는 그 가격 대비가 230조의 예산을 쓴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조달 시장이 내려보십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일단 1회 때 취득을 하고 나면 이 큰 시장에서 선점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1회 시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1회 시험은 쉽게 시험을 딸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을 만들 때는 국가에서 반드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1회 때부터 막 그걸 갖다 의도하는 바를 다 까발려버리면 다른 업체하고 다른 업종하고 충돌이 발생해서 혼란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자격증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관리사 자격증은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기업체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직원으로 채용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기를 공무원 시험을 칠 때 또 가산점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채용한 업체는 조달에 입찰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가산점을 한 몇 점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놔두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조달청에서 이렇게 야금 어금어금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 올해 1회 때는 지금 아무 정신없이 지금 시작을 했지만 한 2회, 3회가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되고 갖추어지고 길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덤벼들 거야. 아까 말했듯이 60만 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으면 제도화한 기업체 한 개 기업체당 1명 정도의 직원을 조달관리사를 채용해라. 이렇게 된다면 60만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회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일 첫 해 따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에서도 1회 때는 뭐 그냥 시험만 치고 그냥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1회 때 준비를 하신 분들도 제 예상컨대 올해 10월 3일 날 요 1차 시험이고요. 11월 14일 날 2차 이제 실기 시험이 있다고.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도 이제 책을 보니까 1차는 그냥 한 2-3달 정도 하면 될 수 있는 양이야.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차야, 2차. 2차 이제 실기를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거든. 주관식인데 뭐 논문식은 아닙니다. 논문식이 아니고 그 단답식. 단답식이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사법시험이나 행정사나 법무사 시험처럼 논문식 시험은 내 생각을 적는 건데 요거는 내 생각을 적는 시험은 아니에요. 객관화된 답을 딱 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은 어떤 구조로 헌법이 짜여져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객관화된 답이 있잖아.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에다가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권력기관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정부 조직을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객관화된 답인데 그걸 적어 넣는 거예요. 근데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출발할 때 1차보다는 2차에 좀 더 중점을 둬가지고 2차에다가 더 중점을 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올 한 해 끝내는데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험이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이제?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거든. 1차로 공부할 수 있는 게 5달이고요. 2차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달이죠. 그죠? 6달인데, 그럼 사실상 뭐 5월달도 지금 거의 뭐 10일, 오늘 11일이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날아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는 꾸물꾸물 갑니다. 근데 달리기 붙으면 이제 쫙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달리기를 붙기까지 사람마다 다 이제 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야 개념이 잡히고 달리기 붙고 맛을 안다고. 공부의 맛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이고 재미를 붙여야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어렵지가 않은 거야.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런 과정이 5달 안에 끝내줘야 돼.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1차는 5달 정도 돼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재미를 붙이고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난 좀 책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어떤 게는 상식적이라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1차는 그래. 근데 2차는 안 그래. 2차는 이 1, 2, 3, 이 1과목, 2과목, 3과목 요 3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2차 한 과목에다 잡아넣은 거예요. 잡아넣어가지고 이제 쓰라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대표자 기업이라든지 녹색 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조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고 우선 조사를 받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조사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생산 확인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넣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조사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조사를 하는데 물품을 조사를 하는데 내가 중소기업이다 이래가지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입찰에 응했는데 중소기업이 그 물건을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사가지고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생산 확인서 이런 또 이제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그런 정도의 시험을 자꾸 물어본다고. 나중에 2차를 공부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크게 부담은 가질 필요 없다. 1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2차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5월달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뭐부터 본다? 2차부터 열심히 보셔야 돼. 2차는 쓰는 거니까. 그래서 2차부터 보는데 한 1차를 한 바퀴 돌리고 그럼 5, 6월 되겠죠, 그죠? 6월 되고 그러면 7월달부터는 2차는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5월달, 6월달 1차를 한 바퀴 돌리고 감을 익힌 다음에 7월달부터는 오셔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5개 정도, 5문제 정도 쓰고 간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강의하고 5문제 쓰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제도는 그렇고, 아까 보다시피 시험 제도는 지금은 1회고 과목은 3개고 교재도 조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도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온다로 이미 공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달청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유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그래서 1회부터 다른 업종하고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자격증을 만들 때 항상 미래에 무슨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쓰임새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자격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1회 때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아까 기업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아니면 조달 입찰을 할 때 인사를 채용한 기업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마 따기가 더 좋을 부분도 있어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뭐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생이라든지 30대, 40대 정도 젊은 분들은 아마 따놓으면 기업체에서 향후에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요는 풍부하다. 아까 말한 대로 조달업체가 60만 개니까 대충 그냥 한 업체당 조달관리사 한 명씩 채용해라 이래도 60만 개의 일자리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은 한 개 딱 따놓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내 걸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1회 때 합격한 사람들은 중개사도 그렇고 무슨 자격증인데 1회 때 하는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봅니다. 아무도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업무를 영역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블루오션이야.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그리고 빚는 그렇고 이제 현실로 돌아서 그럼 어떻게 딸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딸 거냐. 그래서 1차 과목은 3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무엇을 하느냐 개념을 잡는 거예요. 공공조달관리사가 무엇이냐, 공공조달 업무가 무엇이냐,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념. 그래서 공공조달에 관련된 법들을 쭉 배울 것이고 그 법률에 따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인 것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감각만 가지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 한 개 물어보자.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후자죠, 그죠? 그런 정도야. 사기업과 국가의 차이점이 그거죠.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공기업은 뭐예요? 공기업이나 국가는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 복지, 행복 이런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윤 추구하고는 관계없거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또 한 개 물어보자. 지금 이게 공부야. 공공조달에는 조달을 하면 돈이 들겠죠.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조달 업무를 한다. 조달이라는 말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 이런 뜻이겠죠. 공공은 무슨 말이에요?
공공 알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 국가 예산이 세금 알겠어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적시적소, 적절한 영역에다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조달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 조달 업무가 명확하고 공개적이어야 될까,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야 될까? 명확하고 공개적이어야 되겠죠. 그게 답이요. 그게 쉬운 문제라니까. 그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개 물어보자. 그러면 공공조달 업무는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렇다면 경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목을 해서 그냥 계약을 맺는 게 좋을까요? 명확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고. 세금을 쓰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럼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럼 이제 책상을 만약에 공공조달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럼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이제 수요자 측에서 입찰 예고를 한다고. 이번에 어디 교육청에서 아니면 뭐 부산시 교육청에서 책상 5,000개를 구매를 하겠다. 입찰 공고가 뜰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책상 만드는 업체들이 막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약을 맺을 때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투명한 제도일까? 아니면 한 사람 콕 찍어가지고 계약 맺는 걸 수의계약이라 합니다. 수의계약. 입찰을 맺는 거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 입찰이 있다고. 어느 것이 더 투명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죠, 그죠? 그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한 개 한 개 논리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그게 1과목이에요. 1과목.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 이해하는 부분이죠. 공공조달은 세금을 쓰는 데고 세금을 쓰니까 투명성, 정확성, 명확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된다. 그럼 그걸 갖다가 올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것이 가장 투명하지.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짬짬이가 일어나겠죠. 대수 공무다로 친한 사람을 짜고서 말이죠. 네가 해라 이렇게 지명해서 계약을 맺는다면 그거는 공정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되도록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뭐다? 경쟁 입찰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쟁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경쟁 방식이 이렇게 있죠. 지명 입찰이 있고 뭐 일반 경쟁 입찰도 있고 그다음 무슨 뭐 이렇게 쭉 또 경쟁 입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가지를 쳐나가면 돼. 그래서 1과목은 이것이 무엇이냐를 공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거기 1과목입니다. 무엇이냐. 그 다음에 2과목은 뭐냐면 1과목에서 공공조달이 무엇이냐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는 뭐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공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요거는 계약 체결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요자가 뭐죠? 사는 사람. 공급자는 뭐죠? 파는 사람. 수요자는 누구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누가 될까요? 민간기업체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조달하니까. 그래서 그 조달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2과목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원가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 분석과 비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얼마 이윤이 남을 것인지 이익이 남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2과목입니다. 2과목은 약간 계산 문제 같은 게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과목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이행. 이행이란 말은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다. 그지? 그러니까 아까 민간 업체인 공급자하고 공공기관 간의 공공조달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죠. 약속을 맺은 게 계약 아닙니까?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 상가문 문제예요, 상가문. 그래서 맺은 계약을 이제 어떻게 한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공사를 한다 칩시다. 고속도로를 닦는다 치면 3월 1일 날 고속도로 입찰에 대해서 건설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뭐 국가가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 기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3년 같으면 3년 가는 동안에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처음 출발할 때는 물가가 개당 100원 정도, 시멘트 한 포대가 100원이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시멘트가 150원으로 올랐다. 그럼 공사 대금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즘처럼 전쟁이 나가지고 기름값이 1리터당 뭐 1,500원 하던 기름이 갑자기 2,000원이 돼버렸다. 그럼 이제 공사업체가 단가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단가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계약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또 위험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차단을 하고 이런 영역이 상가문 문제, 상가문. 그래서 공공조달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약을 맺을 것이냐, 그 다음 맺은 계약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행이 완료가 돼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단계별로 쭉 공부를 하는 게 1차 과목, 1차. 그래서 1차를 요 세 과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세 과목을 본다. 그것이 1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그 옆에 출제 기준 또는 필기가 나와 있죠. 예? 가이드에. 그거 보면 보세요. 필기 과목 이래가지고 첫 번째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돼 있죠? 법제도 이해돼 있는데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국가계약법. 국가가 수요자가 돼가지고 조달 계약을 체결한 게 국가계약법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돼가지고 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지방계약법입니다. 크게 나오는 계약법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업무라든지 이런 법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런 법들을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이제 조달 정의 뭐 이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공공조달의 원칙, 전자조달 시스템 하는 것이 있죠. 예? 요거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나라장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입력을 해 가지고 조달 업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장터 2차 가면 이제 나라장터 놓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전략적 공공조달 이런 말이 보이죠? 4번에 전략적 공공조달은 뭐냐면 요거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중소기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녹색 조달 이런 게 있죠. 녹색 인정을 받으면 조달 업무를 보는데 가산점을 줘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핵심 기술개발 조달 촉진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핵심 기업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더 유리한 제도를 두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원 조달 이런 말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대표자 기업, 여성이 대표자인 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그리고 장애인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대충 잡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공공조달 계약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나오죠, 그지? 법 나오는데 아까 대표적인 법이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하고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 밑에 뭐 전자조달법이라든지 조달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쭉 나올 건데, 법을 우리가 이제 법전을 펴놓고 볼 필요는 없고요. 요 교재에 보면 출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 조문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법 조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쭉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정 조달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부정 비리가 없도록 공정하게 조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뭐 했죠?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국민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또 감사도 받아야 되겠죠, 그제? 그래서 감사라든지, 이런 감시 시스템이에요. 부정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면 1과목이 끝날 겁니다. 그러나 2과목은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죠. 뭐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팔려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드는 쪽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공급자 쪽에서는 만약에 아까 나라장터에 책상 한 개당 5만 원 이래가지고 공고가 뜬 거예요. 그럼 민간업체에서 5만 원에 과연 내가 책상을 만들어낼 수 있냐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원가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입찰에 응했을 때 내가 입찰은 뭐죠? 입찰은 내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입이야. 입이라는 말, 입찰. 옛날에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옛날에는 여기에 투표함이 있죠, 그제? 옛날에는 투표함. 지금도 이제 법원에 가면 그게 있어요. 투표함처럼 만들어 놓고 법원에 개매 받으러 가면 그 이제 개매 받겠다 하는 걸 내가 이제 입찰 서류를 써가지고 그 통에 넣거든. 그래서 덜 입찰을 쓴 거야. 통에 잡아 넣는다, 이거지. 그게 입찰이고. 낙찰은 무슨 말입니까? 낙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첨된 거죠. 여러 명의 경쟁을 거쳐가지고 내가 그냥 1등으로 적격자로 당첨된 게 이제 낙찰이죠. 입찰, 낙찰. 기본 용어가 그렇습니다. 낙찰. 또 개찰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개찰은 뭐예요? 10개짜리를 써가지고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 입찰했으니까 그 통을 이제 개봉을 해야 되겠죠. 개봉해가지고 누가 얼마에 입찰을 했고 누가 얼마에 가격을 써놓고 이걸 이제 또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이제 낙찰을 시켜주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가격이 꼭 낮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기술이 있냐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 평가도 하고, 가격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꼭 금액이 낮다 해서 그 사람이 입찰이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하여튼, 공급자 입장에서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5만 원에 과연 가격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요걸 먼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낙찰이 되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낙찰 확률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을 확률도 계산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이거는 수요자죠. 물건을 사는 쪽이니까 사는 쪽에서도 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 뭘 해봐야 될까? 책상 한 개도 5만 원 이렇게 공고를 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 책상을 만드는데 철제가 얼마 들어가고 나무 판때기가 얼마 들어가고 못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 계산할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또 마진도 좀 붙이고 이래가지고 공고를 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 과목이죠. 자, 그래서 이 과목의 내용을 가만 보면 첫 번째 보니까 공공조달 계획이란 말이 보인다. 예? 공공조달 계획에 보니까 공공조달 수요 분석 및 계획 이런 말이 보이죠? 여기 이제 이 공공기관, 국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공조달 적정성,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입찰 및 제한평가의 계약 체결 이런 말 보이죠? 입찰 제안서, 입찰 제안서. 제안서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입찰 공고를 내는 거예요. 입찰 공고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품목을 이런 가격에 입찰을 하고자 하니까 많이 응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입찰에 들어가겠죠. 입찰 제안서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입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고, 낙찰이 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다음 뭘 한다 했죠?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책상을 똑바르게 만들어가지고,
납기 1회 제때 딱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끊임없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잘 만들고 있는지, 뭐 하자가 없는지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 관리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절차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대충의 절차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 대충의 절차를 그리고 보면 빨리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문제가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과목이 공공계약 관리죠. 공공계약 관리는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체결된 그 계약을 이제 관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계약만 체결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면 국가는 가령 뭐 3월 1일 날 학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책상이 제때 안 들어오면 학교 수업을 못 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한 2월 달까지는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래 정리를 하고 이제 수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3월 달에 수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전해 7월 달에 낙찰이 됐다. 그럼 7월 달부터 납품을 할 때까지는 국가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잘 만들고 있는지, 제때 품목이 되는지, 품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전쟁이 나거나 물가가 폭등이 돼가지고 가격을 또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쭉 하는 그 과정이 3과목이에요. 그게 공공계약 관리 과목입니다. 계약 관리. 그래서 그 보니까 계약 관리 계획도 있고 계약 변경 관리 이런 말이 보이죠? 변경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행 관리 이런 말도 보이죠? 이행 관리. 이행이 이제 말 그대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행 관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결 관리. 그러니까 이제 납품이 끝나면 이제 종결이 되겠죠. 이런 관리의 절차를 쭉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과목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수업하는 과목은 1과목입니다. 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인데, 1과목은 객관식이니까, 이제 객관식 3과목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3과목을 볼 거예요. 3과목이 아니고, 수요일 날, 이제, 필답행. 실기. 아까 실기 이야기 했죠, 이제? 실기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인데, 단답형으로. 그 과목을 이제 수요일 할 거야. 수요일 날 보면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듯이 60점입니다. 60점. 1차도 60점. 2차도 60점. 여기 카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죠. 60점만 넘으면 전부 합격이에요. 단 뭐가 있냐면 과락제도가 있어. 40점. 그러니까 1차 3과목을 평균 60점을 넘었는데 그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뭐 35점짜리가 있다. 그럼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까락이란 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3과목 평균이 60점이 돼야 되고, 근데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취득한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0점 받고, 이것도 2차도 마찬가지야. 60점이 합격 점수인데, 역시 40점 밑으로, 이거는 뭐 볼 거 없다, 그죠? 이거는 그런 게 없겠네. 까락이라는 게 없겠네. 60점 한 것밖에 없으니까 60점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이다. 60점 넘어가면 합격이다. 그럼 60점이 어느 정도냐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40%를 틀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려요, 많이 틀려요. 본인 기준에. 40%를 틀린다는 말은 엄청 틀려도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죠. 그럼 2차 못 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1차를 60점 카트라인에 꼭 60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1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70점, 80점 받으면 좋죠. 그래서 1차를 잘 해놓으면 난주 수요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1차 과목 3과목을 묶어서 1차 과목 3과목을 묶어서 만든 게 2차예요, 2차. 그러니까 2차는 별도로 또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1차 3과목을 합쳐놓은 것이 2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차에서 객관식으로 한번
걸러주고 2차에 와가지고 주관식으로 1차에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쓰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컴퓨터에 워드 치는 것만 익숙돼 있지. 그래서 글자 쓰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스피드거든. 시험장에 가면 항상 그 쫓기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평소에 잘 하던 것도 앞이 캄캄해지고 말이죠. 근데 객관식은 지문 4개가 나와 있으면 그 중에 답이 반드시 있잖아요.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있는 답을 골라내는 거니까. 내가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객관식은 편하다고. 근데 아까 말한 2차 같은 경우는 없는 답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머릿속에서 잘 돌아가던 것도 시험장 가면 또 칵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계속 쓰다 보면 그게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행정사 공부를 할 때, 저도 행정사 자격증을 땄는데, 행정사 공부를 할 때, 행정사는 2차 과목이 4과목이에요. 쓰는데, 그거는 논술식이거든. 지금 단답식이 아니고, 쓰는데, 이 손가락에 구두살이 베일 정도로 썼다고. 그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쓰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실타래가 풀리듯이 한 꼬투리 한 개만 딱 잡죠, 그지? 한 꼭지만 딱 틀어내면 그 다음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실마리만 잡으면. 근데 그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는데 이걸 조리 있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5월달, 6월달에 기초를 좀 잡고 7월달부터는 무조건 2차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2차는. 그렇게 하면 올 한 해 만에 끝날 거예요.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쓰든지 쓰겠지. 쓸데없는 자격증을 국가에서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공공조달관리사가 앞으로 유망 그 자격증은 맞아. 그 세월이라는 게 흐름에 따라서 자꾸 사회가 바뀌거든. 바뀌니까 과거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처음 출발해가지고 90년, 2000년 초반, 2010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자격증이었어. 그리고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본주의사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가지고 중개사가 인기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사회 분위기가 또 이래 바뀌고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은 오르더라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조달관리사도 마찬가지야. 그 중개사처럼 1회 때 따가지고 쭉 가다 보면 한 20년, 30년까지는 그 자격증의 수명이 쭉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 다 일하잖아. 변호사. 근데 변호사도 참 좋았어.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고 변호사들도 이제 로스쿨 만들고 나서 1년에 막 2,000명씩, 3,000명 가까이씩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게 수요자는 적은데 공급자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막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자격증은 못 돼.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는 지금 워낙 그 의사 협회에서 말이죠. 막 강력하게 정부하고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사실은 이겼잖아, 이번에. 그지? 이기는 바람에 이제 의사 숫자가 증가가 안 되니까, 많이 대폭 증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좋은 자격증은 남아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모든 자격증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태어나면 결국 죽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이 다 그렇다고. 그대로인 건 없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남보다 한 발 더 빠르게 그 변화를 따라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든지 공공조달관리사가 이제 1회다 이러면 세상이 그런 쪽으로 변하겠구나. 앞으로 조달관리업도 결국은 조달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조달 업무를 볼 수 있겠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면 빨리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현실화되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또 이것도 사라질 자격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또
30년, 40년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시험 제도를 대충 봤습니다. 그지? 확인합니다. 1차 과목 몇 과목? 세 과목. 30점, 20점, 30점, 30문제.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과목을 합친 것이 뭐라 했죠? 아까 2차 과목이 되죠. 2차는 필답형. 이거는 객관식이고, 요거는 이제 서술형인데, 공부는 1차부터 하되, 5, 6월달 하고 나서 7월달부터는 2차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합격 점수는 60점인데 꽈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회 시험은 쉽다. 대신에 해가 거듭될수록 시험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조달관리사를 조달청에서 자격증을 만들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만들었고 앞으로 좋은 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대충 흐름은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공부를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면 재밌을 거니까 그때 책을 보면서 보고 좀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